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맨하튼 39 울트라 신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사장이었으면 이거 절대 정규 모델로 안 냈어요. 한정판으로 만들거나 수량을 아주 조금씩만 풀어서 커뮤니티 사이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시계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이번 리뷰는 사실 거절했어요. 이미 맨하튼 리뷰는 한번 진행한 이력이 있고 동일 브랜드의 동일 모델 리뷰는 그것을 만드는 저나 그것을 보는 구독자님이나 서로 지겹잖아요. 게다가 안 그래도 지겨운 젠타 베이스의 모델인데다 소소한 변화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브랜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의 장점은 퀄리티입니다. 단점은 시스템이고요. 마이크로 브랜드의 경쟁 상대는 같은 마이크로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견제해야 할 대상은 메이저 브랜드입니다. 시계 씬에서 메이저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나 스펙이나 컨셉이나 메이저 브랜드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당연히 깔고 들어가야 하고요. 시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팔면 끝! 이게 아니라 이거죠. 시계라는 게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물건이고 저도 시계질을 하면서 잦은 고장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설 수리 업체 중에서는 돌팔이가 너무 많거든요. 반면에 메이저 브랜드는 훨씬 더 깔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주 큰 사건이 터졌었던 롤렉스나 제가 경험했던 리치먼드처럼 좋지 못한 예시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사설 수리 업체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한국에 진출하려는 작은 규모의 브랜드들은 여느 외국의 플랫폼들이 그런 것처럼 비공개식 단방향 소통 창구보다는 오픈되어 있으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브랜드의 장점은 퀄리티입니다. 제가 경험한 브랜드 중에서는 리테일 대비 퀄리티로는 지널트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널트는 예외로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몬타, 포맥스, 밍, 라벤처, 할리오스, 크리스토퍼 와드 같이 좋은 퀄리티로 이름을 알린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여럿 있지만 몬타는 어느 순간부터 퀄리티적으로는 정체된 것 같고 포맥스는 디자인이 되게 센 편이고 밍과 라벤처는 정말 비싸고 할리오스는 시계를 팔지 않습니다. 크와드는 대량 생산하는 메스티지 브랜드에 가깝게 변하면서 그리고 디자인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면서 최근 12를 만들어낸 크와드와 샌더스트 1을 만들었을 때의 크와드와는 완전히 다른 브랜드가 되었다고 느껴졌어요. 디자인은 물론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퀄리티가 아니라 과유불급이라고 보고 이 브랜드 역시 종종 그 실수를 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계만큼은 이것의 베이스가 된 바쉐런 콘스탄틴의 로얄이라는 모델이 워낙 뭐가 없는 디자인이라 이 비판을 피해가면서 이 브랜드의 퀄리티적인 측면의 장점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유저 사이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일반 모델로 내려가지 못한다. 아이폰 프로에 들어가는 120Hz 주사율에 익숙해진 눈으로 아이폰 일반 버전에 들어가는 60Hz 주사율의 화면을 보면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계의 두께는 이 주사율과 비슷한 것 같아요. 두께와 사이즈에 대한 생각들은 얇고 작은 시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크게 체감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얇은 두께가 주는 손목 위에서의 만족감은 훌륭한 디자인이나 피니싱 혹은 무브먼트 같은 요소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이 얇은 두께는 고가의 럭셔리 워치 브랜드조차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피아제나 불가리 같이 두께에 미친 소수의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무브먼트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질의 특성상 계속 눈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맞지만 오랜 시계 생활을 해본 사람들의 라인업이 점차 브레이슬릿에서 스트랩으로 스포츠나 다이버워치에서 드레스로 변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얇고 작은 시계의 매력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부터 보겠습니다. 울트라신의 무브먼트는 푸조 7001, 지금은 에타에 먹히면서 에타 7001 무브먼트라고 해야겠네요. 흔한 무브먼트는 아니에요. 독일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대명사가 되었고 필립 듀포를 장인어른으로 두고 있는 독일의 노모스는 현재 인하우스 무브먼트 알파가 완성되기 전까지 에타 7001을 사용해 왔습니다. 노모스뿐만 아니라 블랑팡, 스토바, 밍, 한국의 작가 유민훈 굉장히 다양한 워치메이커들이 이 무브먼트를 활용해 왔어요. 간단하고 얇고 견고한 데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핸드와인딩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워치메이커들의 입맛대로 변형이 용이한 무브먼트라 들었습니다. 에타 7001 기본형에는 스몰 세컨즈가 달려있는데 이 시계는 초침을 과감하게 날려버렸고 정확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37mm에서 39mm로 두께는 9.8mm에서 6.9mm로 러그투러그는 47mm에서 47.9mm로 방수는 오바에서 18호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에서 최대 45시간으로 오토매틱에서 핸드와인딩으로 조금 더 커지고 더 얇아졌습니다. 다이얼은 동일해요. 코트도 제네브라는 명칭이 붙어있는데 보통 제네브 스트라이프라고 하고요.
다이얼보다는 무브먼트의 피니싱에 주로 사용되는 장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이얼의 색감은 하나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빛이나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색감이 확확 변해버리거든요. 다이얼을 천천히 한 바퀴 돌려볼게요. 빛이 살짝만 걸치면 이런 색감이 나오고, 아예 걸치지 않으면 이런 색감. 측면에서 보면 채도가 날아가고요. 빛이 적게 들어오면 이런 색감, 빛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환하게 뜹니다. 울트라 C에는 초침이 없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인데요. 초침이 없으면 심플한 디자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계식 시계에 살아있음이 느껴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금까지 욕을 많이 먹었던 브랜드 폰트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폰트는 지금 제가 쓰는 명조체 계열이었는데 이 시계에는 빈티지 시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귀염귀염한 폰트로 바뀌었고요. 앞으로 전 모델이 이 폰트를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피니싱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가격을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든 좋아요. 메스티지 브랜드 중에서는 최소한 라도나 런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이 정도 피니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7도 그렇게 두꺼운 시계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더 드라마틱하게 얇아졌어요. 케이스백은 1mm 안쪽으로 줄어버리면서 거진 다 사라졌고요. 베젤의 두께도 굉장히 얇게 뽑아내면서 시계가 섹시해졌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줄어들면서 양끝단의 러그의 두께도 얇아졌고 각도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러그의 길이도 짧아지면서 착용감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좋아졌고요. 37에 비해서 사이즈는 커졌지만 러그 투 러그는 오히려 더 짧아졌어요. 공홈에는 울트라 C의 러그 투 러그가 더 길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두 모델을 직접 들고 비교해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37과 울트라 C 모델의 사이즈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제 손목 둘레는 17cm이고 손 위에서 손목 위에서 이렇게 어떤 모델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면요 어쩔 수 없이 반감이 생겨요. 특히 그 대상이 마이크로 브랜드일 경우에는 더 심하고요. 까가 바를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바가 까를 만들기도 하는 게 이쪽의 생리라서 장점과 단점 사이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데 초침이 없다, 수동이다 정도를 제외하면 단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1000 근방의 스틸 스포츠 중에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비교 준거가 될 수 있는 크와드 12나 리바다 그랜첸의 F77보다도 더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브랜드와 오마주의 무게에 눌리지 않는다면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